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조달연구원 김대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공공조달제도 및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제도를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공공조달법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공공조달 입법의 특성, 공공조달 계약 및 낙찰자 결정, 공공조달 관련 분쟁 해결 등 공공조달 전반의 법적 주제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다양한 입법 과정을 통해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관련 경험을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공공조달법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차입니다. 먼저 한국의 공공조달 입법의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공공조달법의 전반적인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의 조달과 관련된 계약 및 낙찰자 결정 기준에 대해서 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공조달과 관련된 분쟁 상황에서 해결 절차를 법제도로 구현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공공조달 법제도의 특수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수성은 PPS, 한국의 조달청이라고 하는 중앙 조달 기관이 존재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앙 조달 기관이 존재함으로써 여러 가지 조달 행정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고, 또한 멀티플 어워드 스케줄이라고 하는 다수 공급자 계약이 이 중앙 조달 기관인 PPS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집행되는 내용은 약 한 35% 정도의 조달 규모를 담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한국의 국방 조달과 관련해서는 방위사업청이라고 하는 다파라고 하는 기관이 존재를 합니다. 그 기관이 방위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적인 체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방산과 관련된 조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 중앙 조달 기관이 존재한다는 거 하는 것이 한국의 공공조달 법 체계의 상당히 중요한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는 한국의 조달청이 중앙 조달 기관으로서 전자조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다수 공급자 계약, 마스 계약을 통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러한 체계로 구현됩니다. 또한 한국은 WTO 정보조달 협정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조달 협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물품, 용역, 시설공사의 일정 정도 금액 이상권은 국제 입찰을, 특히 양호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특정 기관들은 진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한국의 이 여러 가지 어떠한 공공조달 계약의 특수한 양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제도들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시설공사하고 물품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봤을 때, 특히 시설공사 분야는 그 업무 범위나 정의를 내리기가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하죠,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건설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에 따라서 어떤 업무 범위나 정의를 이제 가져오는, 그러니까 준용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공공조달 법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국가계약법이라고 하는 한국의 중요한 공공조달과 관련된 법 체계가 있는데 그 내용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건설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비중도 좀 클 뿐더러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죠. 시설공사 분야에. 그래서 시설공사 분야가 이러한 법 체계의 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법에. 그래서 그 뭐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하자와 관련된 담보 책임이라든지 또 물가 변동과 관련된 계약 변경,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와 관련된 조인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공동 계약이죠. 컨소시움 이런 것들이 시설공사의 위주로 담겨져 있는 테마들이 국가계약법의 원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의 공공조달 법제도의 특수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큰 법 체계가 존재를 하는데요. 한국에 이제 그 국가계약법 체계가 있고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과 관련된 별도의 법 체계가 존재를 합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 체계죠. 건설산업 기본법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모든 건설과 관련된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국가계약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국가계약법만의 건설 분야의 별도의 규율도 어느 정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이 건설산업기본법 또한 건설 기술과 관련된 지능법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국가계약법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법률적 체계입니다. 건설계약제도 위주로 국가계약, 공공계약 체계가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낙찰 제도도 시설공사의 발전 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해서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최저가 낙찰제, 가격을 가장 낮게 적은 업체가 이제 선정되는 체계로 이루어졌다가 시설공사에서 여러 가지 이 어떤 종합적인 평가, 기술적인 능력,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지켰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 방식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계약법 체계에서도 잘 연역적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시설공사 위주의 어떤 규범 체계가 그 시설공사 위주의 계약제도 방식을 그대로 대응해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공공조달 법제도의 양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혁신조달, 또 녹색조달 등등의 이 정책적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 그 법체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양상은 한국의 경제 발전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부터 국가가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던 그러한 그 연역이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등등의 정책 조달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 조달은 국가 중심의 조달 정책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지금 한국의 공공조달 그 법제도를 전체적으로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WTO 정보조달 협정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는데요. 1997년도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발효가 됐고
1995년부터 여러 가지 입법적인 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정부조달협정에 가입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법 체계를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죠. 특히 별도의 공공조달과 관련된 법 체계를 고안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WTO 정부조달 협정 자체가 상당히 투명하고 그다음에 공정한 법 체계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 체계를 가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1995년에 입법된 국가계약법이라고 하는 법률입니다. 또한 추후에 이제 이 국가계약법이 이제 무엇보다도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계약을 규율했다고 하면 지방정부와 관련된 별도의 그러한 법률이 나중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법률은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2005년 정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법체계 원류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라고 하는 공공조달의 양대 법률이 존재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조달청을 비롯한 중앙행정 그 조달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국가계약법의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약 10년 정도가 걸려서 뒤늦게 지방계약법이 입법이 되게 된 사유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계약 집행의 역량을 갖출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고 일정 정도 한국의 그 지방자치 제도가 확립되는 그러한 시기가 그러니까 소요되는 시기가 조금 존재를 했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정도 동안 성숙된 그 지방자치 제도를 반영하는 형태로 지방계약법이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그 동일한 규율 내용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좀 더 변화 발전해서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이 차이점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아직도 계약의 원칙, 그다음에 입찰 계약의 절차 및 기준, 그다음에 계약 금액의 어떤 조정이나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통된 테마를 공유하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지방 정부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율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입법될 어떤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조달청의 법적 근거인 조달사업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조달청이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 것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사업법이라고 하는 단행 법률로 별도로 규율되게 된 것은 1994년입니다.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전후를 거쳐서 별도의 조달청의 근거법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내용이 지금 조달사업법이라는 형태로 구현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정보조달과 관련해서 민간의 기업회계 법규를 법률적 체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1994년도에 그 내용을 이제 구현하는 형태로 조달사업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다수 공급자 계약 마스라고 하는 별도의 그 제도가 이 조달사업법의 근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도 이 당시에 조달사업법이 필요했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은 중소기업이 공공구매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때 근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특히 이 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중소기업의 제한 경쟁 제도,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술적인 그러한 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 등등의 우선 구매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까 방위산업과 관련된 그 조달 내용은 이 방위사업법에 따라서 별도로 규율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공공조달과 다른 별도의 어떤 법 체계가 방위 국방과 관련된 조달 부분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을 위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입 그 어떤 무기 체계의 수입이나 그다음에 계약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조달 절차하고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 법규를 만들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국방부에 이제 조달 규정으로 시작을 해서 별도의 단행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그 특수한 국방 조달의 어떤 내용들을 구현하기 위한 법이 2006년도에 별도로 이제 방위사업법이라는 형태로 입법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중요 연구 개발, 그다음에 무기 체계의 수입, 그다음에 그 구매 등등의 절차를 규율하는 근본 법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조달과 관련된 계약 및 낙찰자 결정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그 국가계약법은 기본적으로 일반 경쟁 입찰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경쟁, 그 다음에 지명 경쟁, 수의 계약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계약 방식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일반 경쟁 입찰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주 일반적인 그 완전 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는 내용이고, 특히 제한 경쟁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테마는 중소기업 지원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원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별도의 어떤 그 시장을 구성해 주는 형태로 한국의 공공조달법 제도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만, 중소기업 업체만 참여하는 제한 경쟁 시장을 별도로 만들어주는 형태로 법적인 체계를 이제 구현하였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2019년에 보면 현재 이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시장은 이제 제한 경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한 경쟁이 약 43.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이 원칙이긴 하나 36% 정도의 지금 완전 경쟁, 일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수의 계약도 약 20% 정도의 그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한 경쟁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중소기업 지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자 간의 제한 경쟁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제한 경쟁의 비중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한국의 그 낙찰자 결정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은 적격심사 제도라는 내용입니다. 적격심사 제도는 계약 이행 능력이나 기술적인 능력, 그 다음에 재정 상태, 과거의 납품 실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한 그
기술적인 능력, 그다음에 납품 능력을 평가하는 계약 이행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고요. 이 계약 이행 능력 점수를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통과한 자들은 가격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격 평가 점수와 계약 이행 능력 점수를 포함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가 적격 심사 제도라는 형태입니다. 물품과 용역 시설 공사 전반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이제 쓰이고 있고요. 이 적격 심사 제도가 일반적인 어떤 기본적인 낙찰자 결정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히 시설 공사에서 새롭게 대규모 공사의 중요한 낙찰자 결정 방식은 종합 평가 낙찰자 결정 방식입니다. 이런 종합 평가 방식은 입찰 가격, 그다음에 계약 이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등의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점수화해서 이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기술적 능력과 가격적인 점수를 별도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입해서 총괄해서 토탈한 평가를 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적격 심사 방식은 구분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이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그 항목은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면 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든지 이러면 이제 감정을 받겠고요.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뭐 인명 사고가 이제 시설공사 업체에서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감점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법적인 제재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의 항목을 점수화해서 그거를 반영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책임 항목입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계약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제안 요청서를 먼저 이제 발주기관에서 발주를 할 때 입찰 공고문에 같이 띄우고 업체에서 제안서와 가격 기술 제안서와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평가를 거쳐 가지고 이 점수화해서 가장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받은 업체가 낙찰되는 것이 협상형 계약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지금 통용되는 협상형 계약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고, 이러한 계약 방식이 하나의 또 다른 한국의 낙찰자 결정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공공조달과 관련된 분쟁 해결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가 하나가 있고요. 자, 발주처에 대해서 뭐 입찰 내용이나 낙찰자 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분쟁 이제 해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일종의 약간의 상급기관이죠. 상급기관에서 이제 에다가 분쟁을 좀 해결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이제 두 개, 이의제기 절차와 여러 가지 분쟁 해결위원회라는 두 개의 절차가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정 금액 이상의 조달 과정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불이익이 발생한 기업은 그 행위를 이제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그 해당 기관에다가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러한 이의제기는 여러 가지 어떤 요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보면 한 열흘 정도의 기간
내에, 그러니까 어떤 원인 행위가 있었던 한 열흘 정도 기간 내에 그러한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또한 그것을 인지했던 시점도 한 열흘 정도 이제 인지하고 열흘 정도 이내에는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발주기관이 어떤 문제점이 이제 불이익이 본인이 받았다, 그런 발주기관에게, 그러면 그때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의 제기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지방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분쟁 해결을 추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이의 제기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이제 기획재정부 산하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의 제기 불복 이후 한 50일 정도 이내에는 이 어떤 심사 조정이 국가계약분쟁조정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쟁 조정을 요청을 받으면 50일 정도 내에는 뭔가 심사를 거쳐서 일정 정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위원회의 심사 조정 시에는 발주기관에게 알려줘야겠죠. 당신네들의 이의 신청이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불복한 그 입찰 업체가 분쟁 조정을 이제 요청했다는 것을 통지를 해야 될 거고, 발주기관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죠.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해 당사자인 수유기관, 입찰을 띄웠던 수유기관과 그 관련 업체가 같이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 의사소통, 그러니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청문 절차죠. 그러니까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고요. 의결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입찰 절차의 연기나 계약 체결의 중단을 임시적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심의 과정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회에서 입찰 중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이제 심사 시에 여러 가지 어떤 증인 출석이나 전문가 의견들도 수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는 조정안을 이제 만들게 되죠. 최종 결과문을. 근데 조정안을 만들어서 이제 양측에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정 결과에 이제 제시를 하고 나서 15일 이내에 어느 측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그러니까 어떤 법률적인 효력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의 제기가 있으면은 그 조정 결과는 이제 무효가 되고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실제 이제 그야말로 어떤 법원에 의한 판단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법률적 분쟁이. 그래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일종의 대안적인, 그러니까 법원에 의한 판단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줄여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공공조달법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향후에 멕시코의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한국의 공공조달법 발전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